돌아온 딸, 그리고 밝혀진 5년의 비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딸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5년 동안이나 집에 오지 않는다면, 연락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기만 한다면, 심지어 부모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도 격렬하게 거부한다면, 과연 그 행복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의 노부부입니다. 딸은 싱가포르로 시집간 지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극구 말리기만 했죠. 결국 부모는 아무 말 없이 몰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문을 열려고 했던 그 순간, 부모는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금지옥엽 키워 타국으로 보낸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복한 삶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완벽해 보였던 사위의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김영숙 가명입니다. 올해 65이고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 주말 오후 서울의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거실로 따스한 햇살이 나른하게 쏟아져 들어왔죠. 저와 남편 박동훈 가면 돋보기를 끼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의 SNS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은퇴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도 즐거운 일과였습니다. 지은이는 우리의 자랑이자 하나뿐인 보물입니다. 5년 전 딸아이는 싱가포르에서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한국인 청년 최민호 가명과 결혼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서글서글한 그 청년은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런 건실한 청년 재벌에게 시집을 가다니 이제 우리 딸 고생은 끝났구나 싶어 안심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그래 보였습니다. 지은이의 SNS에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어제는 이름도 읽기 힘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예술작품 같은 요리를 먹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가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사진 속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근심 걱정 하나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딸아이가 새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기에 바빴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부러워하며 말했죠. 김 선생님, 정말 복도 많으셔. 딸이 시집을 그렇게 잘 갔으니 두 분은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으로는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는 거죠. 라고 겸손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 한 구석에는 우리 부부만 느낄 수 있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살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은이는 한국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늘 남편 민호가 너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 혼자라도 다녀가라고 하면 민호가 혼자 비행기 태우는 걸 불안해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는 10번 걸면 8번은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하며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나르나, 캄미, 캄니로나.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응하긴 했지만 배경은 늘 똑같은 방,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 앞이었습니다. 딸은 민호가 자기를 너무 아껴서 일도 못하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한다고 자랑했지만 화면 속 딸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우리가 비행기 표를 끊어가겠다고 할 때마다 딸이 필사적으로 핑계를 대며 막았다는 겁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싱가포르 볼 것도 없고 심심해요. 아빠, 다음 달에 우리 유럽 출장 가요. 오셔도 못 만나요. 집 리모델링 중이라 손님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거절이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속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불안의 불씨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의 31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 벽에 걸린 딸아이의 대학 졸업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또 살이 빠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던 남편이 돋보기를 고쳐 쓰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기다리겠어. 남편은 벽에 사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안 느껴져? 저 아이가 저렇게 진심으로 웃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남편은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관찰하고 사건을 다루던 사람이라 저 같은 교사보다 훨씬 예리하고 직감이 뛰어났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불안감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주자. 말하지 말고 그냥 비행기 표 끊어서 날아가서 생일 축하해 주는 거야. 하지만 계속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편하다고. 계속 불편하다고 하니까 더 가봐야겠다는 거야. 남편의 말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5년이나 부모를 안 보고 찾아가겠다는 부모를 이렇게까지 막는 딸이 어디 있어.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해.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남편의 결단력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엇갈릴까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금방 받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곧 네 생일이잖니. 아빠랑 상의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같이 생일밥이나 먹자. 어때?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10여 초간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날카롭고 히스테릭했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랑 민호 씨 요즘 진짜 미친 듯이 바쁘다고요. 집도 엉망이고 손님 받을 상황 아니라고. 제발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 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절대 오지 마라는 비명 같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서 끊긴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폭풍우 전야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분명히 큰 문제가 있어. 남편은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비행기표 예매해. 무슨 일이 있든 지금 당장 가야겠어.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의공항까지 가는 6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픈 건 아닐까? 부부싸움을 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먹구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기록을 꿰뚫어 보던 그의 날카로운 눈은 창밖에 구름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이 알려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도심 상업지구에 있는 아주 번듯한 주소였습니다. 택시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된 마천루 앞에 멈췄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 했습니다. 여긴 아파트가 아닌데. 화려한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세련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사는 박지은 씨를 찾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우리가 내민 주소를 보더니 여행 가방을 든 촌스러운 노부부를 보며 직업적이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전부 사무실입니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딸이 보내준 집 주소인데요. 직원은 층별 안내판에 있는 한 회사 이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따님이 적어준 이 주소는 넥서스라는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가상 오피스, virtual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우편물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만 빌려주는 곳일 뿐 실제로는 여기서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습니다. 가상 오피스, 그 5글자가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휘청거리는 저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거리에서 갈 곳을 잃은 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때 침착함을 유지하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생각났어. 남편은 오래전 한국에서 알고 지내다 싱가포르로 건너와 정비소 일을 하는 고향 후배 강철수 가매를 떠올렸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낡은 수첩 속 전화번호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다 끊기려던 찰나 걸걸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다행히 연락이 닿은 철수 씨는 우리 사정을 듣더니 두말 않고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낡은 트럭을 타고 나타난 그는 우리를 자신의 작은 정비소로 데려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에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이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라는 최민호. 이름은 처음 듣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철수 씨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는 동생도 블록체인인지 뭔지 투자하라는 한국인 남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그 사기꾼 놈. 아주 훤칠하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오른손 손목 안쪽에 아주 선명하고 작은 검은 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손목의 검은 점. 저와 남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사위 최민호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싱가포르 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딸 부부가 4년 전 싱가포르를 출국한 기록만 있을 뿐 그 이후 입국 기록은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대표부 직원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더 많은 정보와 공조 수사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로 돌아와 곧장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정 형사라는 젊고 유능해 보이는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년간의 이상한 징후, 가짜 주소, 그리고 철수 씨가 말해준 사기 전과 이야기를 듣고 사위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따님의 실종 패턴.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영상통화 배경은 하얀 벽이고 방문을 극도로 꺼리고 주소도 가짜라는 점. 이건 전형적인 해외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사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자가 사기 전과가 있다면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따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범죄 조직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통화 배경이나 위치 정보도 다 조작했을 겁니다. 정 형사의 말은 지난 5년간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불안감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듯 파헤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따님에게 최근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는데 네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제발 최근 사진 좀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겁이 났는지 딸에게서 사진 몇 장이 왔습니다. 하얀 벽을 배경으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V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 형사는 즉시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확대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기 팔 좀 봐. 확대된 사진 속 앙상하게 마른 딸의 팔 안쪽에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작은 화상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딱지가 앉은 그 상처들. 이건 전기 충격기 자국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배경의 하얀 벽을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 벽에 있는 저 작은 얼룩, 저거 좀 선명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정 형사가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돌리자 쌀알 만큼 작았던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자국처럼 보였는데 특정한 문양 같았습니다. 그걸 본 정 형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캄보디아가 아닙니다. 이건 미얀마 KK파크 악명 높은 범죄단지
이지구 내부 식별 표식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잔인한 진실을 선고했습니다. 따님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미얀마의 범죄 소굴에 납치되어 있는 겁니다. KK파크, 뉴스에서 보았던 그 생지옥, 장기 매매와 고문이 자행된다는 그곳에 내 딸이 있다니.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청 의무실에서 깨어난 후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정 형사를 찾아가 살려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조차 손을 못 대는 무법지대라 경찰이 직접 구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스스로 따님을 풀어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대한 이익을 미끼로 던져서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를 앉혀두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놈들을 속이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는 거야. 남편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강남의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우리 노후의 전부인 이 집을 미끼로 딸을 되찾아오자. 우리는 경찰의 지도하에 귀소 홈카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딸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의사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 아빠랑 상의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집 네 명의로 미리 증여해주고 싶어. 이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들어와 주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서류 정리하자. 우리는 경찰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의 암 진단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해서 보냈습니다. 이틀간의 피말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놈들이 믿을지 의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세상에 어떡해. 알았어. 민호 씨랑 상의해봤는데 당장 비행기표 끊을게. 다음 주에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입니다. 일주일 후 딸과 사위의 비행기 편명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루트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바로 오지 않고 세탁을 해서 들어오는 치밀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가 직접 딸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건 이 집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검거 당일 인천공항 입국장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인파 속에 수많은 사법경찰이 깔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국 게이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병자처럼 보이기 위해 초췌한 분장을 했고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드디어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보였습니다. 종이장처럼 말라버린 내 딸. 화장으로 가렸지만 숨길 수 없는 공포와 멍한 눈동자. 그 옆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위 최민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험상맺은 감시역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본 딸의 텅 빈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딸은 사위의 손을 뿌리치듯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바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따라왔습니다. 지은아, 제가 딸을 끌어안는 순간 남편이 강력한 힘으로 저와 딸을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사위 최민호가 우리 앞에 덩그러니 노출되었습니다. 사위가 상황을 파악하고 뒤를 도려는 찰나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여행객으로 위장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최민호와 뒤따르던 공범들은 바닥에 제압당했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딸을 꽉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왔어. 조사실에서 안정을 찾은 딸은 그제야 지옥 같았던 4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간 태국 여행에서 사위가 준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뜨니 미얀마의 감금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사위 최민호는 금융맨이 아니라 도박빚에 쫓기는 인신매매범이었고 아내인 지은이를 범죄 조직 간부에게 팔아넘겨
자신의 지위를 얻었던 것입니다. 딸은 그곳에서 매일 16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야 했고 실적을 못 채우면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미끼로 던지지 않았다면 딸은 영영 그곳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재판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사위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 딸을 사랑하긴 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팔아먹으려고 접근한 건가? 그는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최민호, 넌 평생 모를 거다. 가족이 뭔지. 우리가 집을 내놓은 게 바보 같아 보였냐? 자식을 위해서라면 집이 아니라 목숨도 내놓는 게 부모야. 넌 돈 때문에 네 영혼을 팔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딸을 구했다. 그게 너와 우리의 차이다. 최민호는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더라도 중국 공안으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의 수첩에서 수많은 중국인 피해자 명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처벌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는 아마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딸이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저녁, 저는 딸을 위해 정성껏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인삼과 대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식탁에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닭다리를 찢어 딸의 그릇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몸도 마음도 어서 건강해져야지. 따뜻한 국물을 마시던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포기 안 해줘서 엄마 암이라는 소식 듣고 죽더라도 기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바보 같은 소리. 다 끝났다. 집에 왔으면 된 거야. 딸을 안고 등을 토닥이는 제 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가족이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행운이 다가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